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강북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배인명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북구 을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고 후보자를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들의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토론회는 강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따라 방송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강북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들이 시작 발언을 한 후 사회자 공통 질문과 후보자들의 보충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후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와 개별 보충 질문이 이어지고 후보자들의 주도권 토론이 진행됩니다. 각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됩니다. 모든 질문과 답변에 대한 발언은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발언 시간 준수를 위해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만약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을 계속하실 경우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엄격히 시간을 제한한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들께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는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 후보자들께서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 발언은 삼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두 분의 후보자들을 좌석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하여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박용진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기호 1번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안홍열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후보 안홍열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그럼 각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 드립니다. 먼저 박용진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용진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워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용기 그리고 연대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4년 전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셔서 20대 국회에 진출하고 또 20대 국회의원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분하게도 공약 이행률 서울에서 3위 그리고 수도권 5위라고 하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우리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잘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대 국회의원 중에서 일 잘하는 국회의원 중에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먼저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켰고요. 또 재벌들의 숨겨진 검은 돈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1,192억이라고 하는 돈을 거뒀습니다. 백봉 신사상을 2회에 걸쳐서 받을 정도로 좋은 평가를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홍열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강북을 국회의원 후보 안홍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구민 여러분들 얼마나 그동안 고통이 컸습니까? 얼마 전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다행히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손 씻기 또 마스크 착용 생활화해서 한 분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구하는 마음입니다. 짧은 1시간의 토론 시간이지만 저의 출마 이별을 말씀드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참 오래전부터 국회에
진출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많은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한 번도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총선은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문재인 3년 동안 여러분들은 뭘 느꼈습니까? 경제 파탄, 안보 파탄, 외교 파탄, 국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기호 2번 안홍열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강북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의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에 관한 공통 질문입니다. 질문은 앞으로 4개 드릴 텐데요. 각 후보자가 공통 질문에 대한 답을 1분 30초 안에 해주시면 됩니다. 후보자들의 답변이 끝난 후에는 그 답변에 대하여 후보자들끼리 보충 질문과 답변이 이어집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교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요즘은 각 나라마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외교 정책을 펼치다 보니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 미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외교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교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의 외교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우선 안홍열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6위의 무역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유시장 경제, 법치주의,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하는 보수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협력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북이 분단된 우리나라 같은 특수한 상황 하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은 그 경제 발전의 초석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6.25 전쟁까지 치른 대한민국으로서는 튼튼한 안보의 보장 없이는 경제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북이 분단되어 대치하는 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키고 그 가치념을 공유해서 선진국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미국과 아시아에서 선진국으로 자리 잡은 일본과의 협력하에 이러한 자유시장 경제,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면서 함께 협력하여 나아가야만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뗄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맺었지만 그래도 미국과의 안보를 등한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남북 관계에 있어서 비핵화를 전혀 할 의지가 없는 김정은을 맹신하고 삶은 소대머리 같다는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말도 못하는 현 정부의 태도는 굴종적인 태도이고 이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박용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에는 그리고 안보에는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하고 또 스스로 여러 길을 열어나가는 지혜와 또 내부 단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처럼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 강국으로서 다양하게 국익을 추구하고 또 외교적인 여러 마찰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야가 어디 있고 좌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여러 다각적인 외교 채널을 가동할 때마다 왜 우리 야당은 그렇게 발목을 잡고 비난을 일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그렇게 비웃었으면 야당이 같이 화를 내줘야죠. 같이 비웃으시면 어떡합니까?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국방에는 저는 여야가 없고 좌우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서 국회에서 한반도의 안정, 평화,
북핵 폐기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홍열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2월 달에 발생한 우한 폐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태도가 과연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인적 교류가 중국과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중국인 입국을 차단해서 현재 100여 명의 확진자와 2명의 사망자밖에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러한 조치를 등한히 해서 10,000명이 넘는 예, 박용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잘하고 있다, 배우고 싶다,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방역 문제에 대해서 제1야당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참 옹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거 참 아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죠.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보, 안전을 위해서라면 여야 없이 협력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건건 트집 잡고 또 여야 간에 발목 잡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삶의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홍열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의 경제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죠. 대한민국의 경제의 70% 이상이 사실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중에 대단히 많은 비중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미 경제 교류는 1위 국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모든 관계를 다 차단을 했으면 지금도 어려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인적 교류 관련해서 최대한의 방어망을 구축하고 그리고 방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과 또 무작정 다 차단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외국에 있는 특히 중국에 있었던 우리 교포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막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 방역에 치중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박용진 후보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용진 후보께서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 퍼주기다라고 비난하는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에 무조건 굴종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반도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북 정책을 만들어낸 것은 노태우 정부입니다. 남북 합의서가 그거였죠. 또 북방 외교 정책도 그랬습니다. 발상의 전환입니다.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것도 보수 정부인 YS 때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렇게 전환적인 발상의 전환을 못하고 계시죠? 안홍열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30대 젊은 지도자인데 그 김정은이가 핵을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이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어느 면을 보더라도 명백합니다.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아마 실질적으로 똑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김정은이는 핵을 포기하는 순간 바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그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 김정은을 정말 어떻게 상전받듯이 떠받들고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인권 문제도 전혀 도외시하면서 얼마 전에 발생했던 북한에서 넘어왔던 2명의 그 사람들을 북으로 몰래 보내려다가 어떤 문자 메시지가 발견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넘겨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서라든지 또는 김정은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용진 후보가 얘기했듯이 뭐 삶은 소대가리 같다는 비난을 들으면서 우리 야당이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데 같이 공부하는 정도를 넘어서 얼마나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지 아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좀 더 어떤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북한을 다루고 확실하게 호혜적인 태도하에서 남북 관계를 이어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복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만 65세 이상 비율은 2017년 14%를 넘었고 2026년이 되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7년 기준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43%로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이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노년층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년층이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노후 안정화 방안, 노인 빈곤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박용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에 지금 인구 충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부모 세대가 은퇴하고 은퇴한 그 베이비부모 세대가 다시 또 노인 인구로 편입되어 가면서 경제적인 많은 부담을 우리 사회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저귀 회사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기저귀 회사는 망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노인용, 어른용 기저귀를 만들어내면서 기저귀 회사가 새로운 기회를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발상의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노인은 은퇴하면 끝. 이건 이제 옛날 얘기가 되는 거고요. 건강한 노인이 취약계층의 노인을 그리고 더 어렵고 아픈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노케어라고 하는 방식으로 발상을 전환하고 이분들이 그 건강한 노인들이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1대 국회가 열리면 저는 이러한 인생 이모작법을 발의를 하고 이 법을 통해서 종업원 1,000명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정년퇴직, 희망퇴직 등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갖도록 하고 그 이하의 작은 기업에서는 정부에서 재취업을 위한 국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우리 야당이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안홍열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정말 일본을 추월해가는 정도입니다. 우리 강북구의 통계만 보더라도 금년도 3월 말 수준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19.48%를 차지하고 있어서 서울 시내에서 가장 고령 인구가 많은 그런 구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 노령화 문제도 문제지만은 인구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면서 더 큰 문제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우리 정부에서도 수많은 그 100조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정말로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특히 이 노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년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0세는 요새 옛날로 치면은 40대에 해당될 정도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이 유지되는 한 이 노인들에 대해서 많은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그들이 정년도 좀 더 연장하면서 지식산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정보산업 또 이런 그 각종 서비스업에서도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역의 확대를 해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진 후보 보충 질문 부탁드립니다. 바로 직전에 있었던 보수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은 우리 노인들과 관련된 공약을 해놓고서는 사실은 말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모든 노인들에게 노인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70%까지만 주는 걸로 했고요. 또 그거를 더 높이겠다고 했다가도 그것도 말을 바꿔서 국민적 비난을 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 말바꾸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안홍열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뭐 연금 주는 것은 복지의 한 분야인데요. 이 복지라는 것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 선별적 복지가 맞다고 생각하고서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일률적으로 똑같은 노령수당을 준다는 것은 형평한 그 사회 이념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난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은 돈을 줄지언정 충분한 자기 자신의 그 자력이 있고 또 수입이 있는
그런 노인들에게까지 똑같은 금액 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꼭 잘못됐다, 정책을 바꾼 것이 잘못됐다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는 항상 저는 생각하기를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 그런 복지를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는 안홍열 후보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박용진 후보는 좀 더 심각하게 이 노인 복지 문제 또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 해결책이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네, 박영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부족해서라고만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예산 타령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돈은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써야 될 것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라의 대통령이 공약을 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따뜻한 복지를 늘 주장하는 보수 정치 세력에서 그렇게 한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문제는 20만 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해놓고서는 그 기초생활보장급여를 48만 원 정도 주던 거에서 또 20만 원을 거기서 또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줬다 뺏는 이런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해서 더 어려운 우리 계층에 아까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 노인들이 얘기가 아니고요. 더 어렵고 더 부족한 분들에게 이렇게 줬다 뺏는 노인연금 때문에 정말 분노를 가져오게 했었거든요. 적어도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있는 걸 줬다 뺏거나 우롱하는 방식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질문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이모작법을 내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이러한 노인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떤 산업적 대응을 사회적 대응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은 경제 분야입니다.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고요. 올해부터는 근로자 50인 이상의 영업장에서도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됩니다. 정부에서 계도기간 시행과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는 소득 감소 문제가,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채용의 어려움과 인건비의 증가와 같은 추가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도입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 해결 방안을 사용자의 입장과 근로자의 입장으로 나누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먼저 안홍열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 주 52시간제 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자기 선택에 따라서 일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물론 일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할 수 있지만은 일을 더 하고 싶은데 그 일의 시간을 정부에서 규제해가지고 주 52시간 일조로 묶는다는 것은 어떤 보편 타당성 있게 적용돼야 될 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하면은 뭐 그 법의 취지에 맞게 근로자들의 시간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제한해 줘 가지고 좀 더 가정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일에 따라서는 직종에 따라서 또는 직역에 따라서 밤새워서 며칠간 일해야 될 그런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IT 산업 같은 경우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는 몇 날 며칠을 밤을 새가면서 쉬지 않고 잠자지 않고 일해가지고 창작품을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일률적으로 52시간제를 적용해가지고 이러다가 연구하던 걸 책상 서랍에 이렇게 넣어놓고서 나가면은 어떻게 창발적인 아이디어의 그 개발이 되겠습니까? 또는 여러 가지 영업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이 법은 개정되고 보수 처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박영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강북구 주민 여러분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말 기억을 하십니까?
지난 대선 때 한 대선 후보가 내걸었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많은 우리 국민들이 호응을 하고 또 울림이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은 시간을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소비를 하고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문화, 스포츠 이런 분야에서 자신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데는 제대로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52시간 제도가 도입이 되고 나니까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에서 보도를 한 바에 의하면 주 52시간 제도에 대한 이 어떤 영향력과 관련해서요. 설문에 대해서 응답에서 58%가 좋아졌다라고 답을 하고 있고요. 나빠졌다라고 하는 응답은 17%입니다. 어떤 면이 좋아졌는지를 보면 귀가 시간이 당겨졌다, 업무 효율성에 신경을 쓰게 됐다, 운동과 취미를 시작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다양한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에서 급여가 줄거나 또 회사를 퇴근하고 나서 대접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녀 시간, 업무 시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안정됐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안홍열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에 있어서는 그러한 52시간제 적용이 큰 타격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52시간제로 줄어들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일찍 퇴근해 버리면 그만큼 처리해야 될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돼서 여러 가지 인건비 가중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박용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와 우려에 대해서요. 관련한 법안이 또 개정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연 근로시간제 시행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야당이 좀 협조해 주시고 함께 통과시켜 주신다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00년대 이른바 주 40시간, 주 5일제 근무제도가 도입이 될 때요. 여러분 그때 주요 경제 관련 단체들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금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인가요? 이회창 대선 후보 같은 경우도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나서 생산성은 더 높아졌고요.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여러 효율성도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여러 통계 자료와 연구조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노동시간이 최장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희 바로 위에 멕시코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멕시코보다 한 나라가 더 끼어들어서 이제 겨우 코스타리카가 2위, 저희가 3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사회, 우리 산업의 발전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박용진 후보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용진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야당 쪽에서는 우려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52시간 제도가 안정화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성 그리고 일자리도 새롭게 더 늘어날 수 있고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홍열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또 우리 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52시간제를 점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52시간제에 대해서 좀 더 예외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식산업이라든지 어떤 IT 산업 개발 같은 데 있어서는 52시간제에 딱 맞게 적용을 한다면은 연구를 하다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퇴근해야 돼. 그 다음에 와서 또 그 이어한다는 거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습니까? 또 철에 따라서 영업에 따라서는 집중적으로 52시간을 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반드시 탄력적인 적용을 해서 모든 그런 경제가 원활하게 윤활유가 처진 상태에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 52시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뭐 야당이 반대만 하거나 뭐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옥고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지하, 옥탑, 고시원 이 세 가지 단어를 줄인 말인데요. 저소득층 1인 가구와 소득 차상위 계층, 빈곤층 등 이른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현실을 반영한 신조어입니다. 특히 N4 세대라고 하는 청년들, 사회 초년생의 가장 큰 고민거리도 주거 문제일 것입니다.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 방안과 주거 안정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박용진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가 고민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억들 하실 겁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 1980년대 후반에 이른바 영구임대 단지, 영구임대 주택 보급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우리 강북구의 이제 번동 지역에서도 이런 임대 아파트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분들도 다들 세대를 이루고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세월이 흐르니까 아파트는 낡아지고 또 이분들은 이제 고령화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번삼동 3단지에 이런 부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국토부와 LH와 같이 협의를 해서 여기에 세대복합형 주거단지를 들여오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업의 목표는 고령자 복지주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상의 전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 발상의 전환을 여기서 한 거죠. 단지 거기에 고령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 우리 대학생, 그다음에 청년 부부 이런 세대들이 신혼부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적극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복합형 사업 등등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반초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안홍열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지역구 문제, 청년들의 주거 문제 심각하죠.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그 치유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취임 초부터 소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경제 정책 기본 이념으로 내세워가지고 3년간 시행하여 왔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자는 취지는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전체적인 경제 규모와 여러 가지 기업의 규모 상황 이런 등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적절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되는데 너무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다 보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 3년간 시행한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실업자는 더 많아졌고 30, 40대 청년들의 일자리는 수십만 자리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몰락으로 인한 곡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해야 그 다음에 자기들이 어떤 뭐 주거 문제도 생각을 하게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일자리마저 없는데 어떻게 그러한 주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경제 정책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문정부에서 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더욱 부익부 빈익빈이 될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 보충 질문과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문 시간 30초,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먼저 박용진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열 후보님께서 청년들의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에 대한 답을 경제 정책 52시간 관련해서만 답을 하셔서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으로만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 하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의 그 공보물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번삼동의 세대복합형 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안홍열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번삼동에서 뜨거운 감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추진한 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한 또 그 번삼동 3단지 주민들의 어떤 의사가 진정하게 반영이 돼서 그 법에 보면은 결국 주민들의 동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또 주민들이 진정한 자기들의 어떤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그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해서 거기에 탄성한다면은 탓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번삼동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들어보고 여론을 취합한 바에 따르면은 이로 인한 순작용보다는 그로 인한 그 부적인 측면을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동의서가 진구된 것이 아니고 어떤 그 관리사무소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동의를 안 해주면은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비자발적인 의사로 어떤 동의서에 쓴다는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3단지 주민들의 진정한 그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거기에 동의가 된다면 그 추진하는 걸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명백하고 어떤 그 투명한 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많은 주민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안홍열 후보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역시 30초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용진 후보는 청소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 52시간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52시간제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고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의식주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의식주 연결되기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보장이 되고 일자리가 많이 확보돼야 그다음에 주거 문제도 쉽게 해결이 되고 주거 문제들도 어차피 자기들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박영진 후보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잊고 계신 게 있는데요. 예전에 거의 고용률 100% 달성했을 때 우리가 고도 성장을 이루고 있을 때도 지분 주택 정책은 늘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세 대란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잊고 마치 이 정부에 들어서서 그런 주택 문제가 생긴 것처럼 얘기하시면은 그건 이제 틀린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번삼동의 세대복합형 주택과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작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LH가 그래도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다 민주적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주민동의소 조사 결과 세대 응답 세대 기준으로 72.75%가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응답을 거부한 분들 포함을 하더라도 과반 이상인 56.8%가 734세대가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치부하고 주민 갈등을 계속해서 부추기거나 방치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LH가 조사한 이러한 그 복지주택 관련해서요, 그 입주자의 평균 만족도가 94.9%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또 수도권에 이런 많은 비슷한 형태의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더군다나 노인을 위한 고령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대복합형,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까지 같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번삼동 지역에 세대 믹싱이 벌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를 듣고 이에 대해 개별 보충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후보자들의 정책 검증을 위한 시간으로 질의 응답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후보자가 공약 발표를 합니다. 이후 다른 후보자가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답변을 하는 형식입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3분, 개별 그리고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질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홍열 후보부터 공약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선 지역 공약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 구민들의 오랜 수건인
그 북한산 지역의 고도 제한을 그동안 수많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약속을 했습니다만 아직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SK 아파트와 벽산 아파트 등을 신축하면서 고도 제한 해제가 적용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 강한 의지와 집념 그리고 중앙 정부와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안홍역은 반드시 우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차 진입도 어렵고 빈집이 20여 채나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량 주거 지역인 삼양동 일대와 미아동 258번지 일대는 반드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둘째로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과 똑같은 그런 조건으로 사립 유치원생들에게 그 유치원의 원생들을 맡기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도 무상으로 원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정부에서 국공립 유치원을 40%까지 증설이 되도록 비율을 한다고 하는데 그 20%를 더 추가하는 비용을 현재 비어있고 사실상 많은 공간이 있는 기존의 사립 유치원들을 활용한다면 그 예산을 거기에 전용하면 사립 유치원들에 보내는 원생 부모들에게도 똑같은 무상으로 그런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또 저희 지역에 있는 신일고 자율형 사립고로서 유지되도록 법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고 간선도로변의 그 미화 환경이 안 좋은 전선의 지중화 사업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탈원전만큼은 반드시 폐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원전 기술 산업이 바로 세계적인 그런 원전 기술 산업입니다. 미세먼지 없고 이산화탄소 발생 안 없고 또 가장 최고로 안전한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 산업입니다. 이러한 원전 기술을 판도라는 영화를 보고서 위험하다고 해서 폐기해가지고 사장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문 대통령이 나중에 엄중한 역사적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우리 당에서는 반드시 수정하고 52시간제 일자리법도 개정을 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 강력한 한미동맹을 보관할 생각입니다. 한미동맹의 복원이 없이 중국과 북한의 굴종하는 외교로는 우리나라의 그런 안보와 또 경제 발전을 제대로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주요 정책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략하게 대표적인 거 말씀드렸습니다. 예, 박영진 후보 개별 질문 부탁드립니다. 여기 지금 판넬 혹시 보이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의 대표 공약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강북 발전을 위해서 국비 1,000억 원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가칭 강북 발전 특별법을 발의하겠다. 그리고 유아숲 체험장과 축구장이 있는 종합적인 가족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 박영진 후보의 공약은 조금 이따 듣도록 하고요. 지금 질문 시간으로 30초를 쓰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안홍열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이 본인의 공약이 나왔는데 뭐 답변을 할 게 있나요? 그래도 1분 30초 재량껏 쓰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몇 가지 이제 아까 말씀 안 드린 그런 내용을 더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집권하면은 반드시 정말 제가 법조인입니다만은 지난 그 20대 국회 말기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공수처법 통과시키고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나 법을 아는 전문가로서는 명백한 위헌적인 법률들입니다. 그러한 위헌적인 법률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수 야당과 함께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늘날 지금 비례 정당 위생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선거 임하는 결과를 보면은 결국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소수 정당들에게 마치 자기들이 많은 의석을 비례 그 대표제 선거법으로 얻을 수 있는 희망을 줘가지고 엿바꿔 먹듯이 그런 야합적인 그런 법 개정을 했습니다. 이 법은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면은 폐기하도록 하고 개정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점도 추가해서 저희 공약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 순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를 듣고요. 그다음에
개별 질문 한 차례 그리고 보충 질문 한 차례가 이어집니다. 다음에 다시 이제 박용진 후보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보유세를 감경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종부세 역시 감경 대상이라고 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홍일 후보께서도 그 당의 후보시니까 역시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 강북구에는 9억 원이 넘는 종부세 대상 가구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왜 강남형 공약을 우리 강북구의 후보께서 공감하고 동의하고 하시는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 안홍열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강북구만의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전 국민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국민적인 관심사항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주관을 가질 수 있고 그에 대해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언급할 수 있는 것이지 강북구에 9억 원 이상의 부동산 보유세 대상 주택이 없다고 해서 그러한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약간 편향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주택 거래도 이 정부 들어가지고 좀 18번의 주택 대책을 발표한 거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강남의 집값은 더없이 올라가지고 박용진 의원도 SK 아파트 살고 있고 저도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파트 한 채 큰 거 팔아봤자 강남에 가서 조그마한 아파트 전세값도 안 됩니다. 이렇게 큰 가격 차로 벌어진 것은 바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무시한 대증법적인 임기응변적인 그런 부동산 대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필요한 곳에는 어떠한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데서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해줘 가지고 그 수요가 이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대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들을 위해서 보유세 감면, 양도소득세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우리 당 후보들의 많은 생각입니다. 예, 이번에는 박용진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3분이고요. 개별 질문 한 차례, 여기에 대한 답변 한 차례, 그리고 보충 질문 한 차례, 여기에 대한 답변 한 차례 두 세트로 운영이 됩니다. 질문은 각각 30초씩 드리고요. 답변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그럼 박용진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이미 지난 4년 동안의 20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 저는 지역의 어떤 변화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들 몇 가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공식을 한 동북선 지하철과 관련한 것도 역시 제가 이제 임기 기간에 시행을 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대복합형 행복주택을 가져오는 것도 역시 그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교육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화계초등학교 신축과 그리고 그 지역의 중요한 공영 주차장을 들여오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첫 발을 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30년이 된 도봉세무서 건물, 여기 이제 역시 신축을 하게 될 계획이 잡히게 될 텐데요. 여기를 그냥 세무서 직원들이 쓰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체육시설, 체육복지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또 기획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국비가 들어가야 되는 일들입니다. 강북구에 1,000억 이상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여당의 힘 있는 재선 의원으로서 많은 장관들과 이렇게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일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매우 뒤처져 있었던 강북구의 상황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서울 전체의 평균에 맞는 문화, 체육 그리고 복지시설들을 유치하고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었던 강북발전특별법 관련해서는 이런 겁니다. 매칭 펀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어떤 그 시설을 가져온다거나 건물을 짓는다거나 하게 될 때요. 국비 50%, 서울시 25%, 강북구에서 구비로 또 25%를 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강북구의 경우에는 그런 사업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는 오히려 그러면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좋은 강남이라든지 부자 동네 이런 데는 국비 사업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 전체 국토 발전에 있어서도 강남북 발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이런 특별법을 통해서 강남북의 균형 발전 그리고 전 국토의
격차 해소를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이 앞장서고 또 야당에서도 함께 해주고 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걸어서 갈 수 있는 5분 내에 그런 실내 수영장, 그다음에 스포츠 센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봉세무서가 그렇고 삼각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체육센터가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동 골프장과 관련해서도 거기를 가족 스포츠 센터로 새로 구축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용역 2억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힘 있는 재선 만들어 주시면 꼭 해내겠습니다. 예, 안홍열 후보께서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후보의 공약 중에 앞으로 차기 임기 내에 당선이 되면은 1,000억 원의 예산을 끌어와서 강북구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뭐 국회에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물론 국회의원이 되면은 각자의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국비를 가져오는 차익이 크게 납니다. 그런데 1,000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크고 엄청난 금액입니다. 상당히 과포장된 금액이고 어떤 국민들에게 너무 어떤 포장된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박용진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지 부족의 질문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화계초등학교 신축만 해도 돈이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도 일단 몇백억 단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영주차장 하는데 또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오동골프장과 관련해서도 거기에 축구장을 넣고 가덕축 체험장을 냈는데 또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러한 돈들이 들어오고 또 이러한 그 국비가 우리 지역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쉬운 게 많이 있었습니다. 땅이 없다, 돈이 없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기존의 정치인들 그리고 강북구청의 태도를 보면서 제가 되게 분노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생활 SOC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현 정부가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도로 깔고 항구와 그 공항을 만드는 SOC도 중요하지만 생활 SOC라고 해서 사회 간접 자본으로 이걸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앙 정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 부처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어떻게 우리 강북구의 그 개념을 컨설팅을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느냐,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높이느냐가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강북구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한 사업에 적어도 몇백억입니다. 그 부분을 얘기한 거니까 우리 미래통합당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홍열 후보께서 다시 한번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000억이라는 예산이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통계를 정확하게 계산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들이 물론 이제 초등학교 개축비까지 합치면은 적지 않은 돈이 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강북구에 1,000억인들, 2,000억인들 끌어올 수 있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그대로 능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다면 해주길 바란다는 말을 하겠습니다. 예, 박용진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격려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강북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 둘을 여기서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제2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고향입니다. 어딜 가서 강북구라고 그러면 낙후된 동네, 그리고 가진 것 없는 동네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속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런데 반성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여기서 30년 국회의원 하면서요 못했습니다. 변화를 못 가져왔죠. 그러나 이 동네에서 사실상 커오고 이 지역에서 40년 이상을 여러분과 함께 해온 사람,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모든 발상의 전환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겠습니다. 강북구의 획기적인 변화를 지난 4년 동안 준비해왔고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강북구가 당장 좋은 시설과 복지로 자랑할 건 없지만 전라도에 가서, 경상도에 가서, 제주도에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박용진이야, 그 유치원 3법에는 그 사람이야, 재벌들한테 단호했던 그 사람이야, 공정에 대해서는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고 당에서도 쓴소리했던 그 사람이야, 대통령한테도 이건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소신 있게 할 일은 하고 할 말은 하겠습니다.
야당에서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두 분의 공약과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주도로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각 후보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입니다. 5분 안에 활발히 토론을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가급적 1분 이내에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진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예, 지난 4년 동안 저는 정말 질풍노도처럼 고군분투 해왔습니다. 여당 의원, 야당 의원으로 시작해서 여당 의원으로 제 20대 임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여러분들 모두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유치원 3법을 발의하고 또 1년 4개월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어려워서 포기할 뻔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1야당이 발목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요 이렇게 패스트트랙을 타긴 했습니다. 그게 패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슬로우였습니다. 180일 상임위에서, 그리고 90일 법사위에서, 또 60일 본회의에서 다 시간 다 흘려보내고 야당이 단 한 번도 거기에 협조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통과시켜내는 데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을 해냈습니다. 우리 안홍열 후보께서 이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따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재벌 대기업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벌 총수들도 법은 지켜야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희 회장 4조 5천억 원이라고는 차명 계좌가 발견이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금융실명법 제5조를 적용하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은 그것을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에게만 그게 적용되겠습니까? 법은 모두에게 적용이 되죠. 1192억이라고 하는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이거는 억지로 부여한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있는 법을 그냥 재벌 총수에게도 부여했었을 뿐입니다.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안홍열 후보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따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현대자동차 리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부 고발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 고발 내용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엔진을 비롯한 주요 부품의 그 제작 결함을 감추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그런 것으로 의심되는 사고도 여러 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그와 관련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웃긴 건 미국에서 만드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관련된 의심에 대해서 리콜을 해주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더 비싸게 팔면서도 오히려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우기는 그 자세 때문에 정말 실망하고 놀랐습니다. 예, 주도권 토론 취지를 살려서 국정감사 기간 답변이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제가 바랍니다. 지금 질문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국정감사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지적을 했고 결국은 리콜 관련해서도 받아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법에서 이야기하는 과세 공평이라고 하는 지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들어가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그 혈세가 들어갔으면 그에 대해서 역시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 당연한 국민 상식에 기반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안홍열 후보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예, 우리 박영진 후보가 상당히 어떤 정의감을 가지고 그 여당 내에서도 바른 소리를 하는 의원으로 알려지는 건 인정합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후배지만은 또 현역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좋은 점으로 저도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지금 힘줘서 자랑하는 유치원 3법이라든지 또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 비자금을 밝혀내서 세금을 추징하게 한 것이라든지 또는 현대자동차의 제작 부품에 대한 결함을 리콜하도록 한 것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큰 일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칭찬하고 인정하고 또 그런 활동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지 조금 더 그에 대해서 어떤 가타부타 말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이라면 지금 현재 박영진 의원도
초반에 쓴소리 하다가 나중에는 약간 좀 주춤한 것 같던데 이 공수처법이라든지 또는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가진단 말이야, 보훈회관 그 신축 문제라든지 또 학교 통학로 개선했었던 점 그리고 열선을 이미 이제 2군데 지역에 제가 설치를 했던 것 잘 아실 거고요. 다양한 그 보안용 CCTV를 쭉 설치를 한 지역 이런 발전에 대한 기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 한 것도 제가 봤습니다. 예, 봤고 주어진 5분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안홍열 후보 주도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5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도권 토론의 취지를 살려서 질문과 답변 형태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홍열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총선은 전 선거 이상의 의미를 갖는 아주 중대한 선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구속되고 2017년 5월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저는 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도 좀 부산에서 같이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품성이나 인성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능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보수 정부가 참 괴물됐다 싶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이 본 문재인 정부에서의 3년을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 취임할 적에 아주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하며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3년, 한 달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뭔 일이 났습니까? 온 국민 대통령,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전직 대통령을 2명이나 구속시키고 전직 대법원장을 사법농단 비리를 이유로 해서 구속시키고 고위법관들을 구속시키고 현직 육군대장을 갑질 낙질 장군이라 해서 구속시켰고 또 전 기무사 사령관 이재수 장군을 포트라인에 수갑을 채워서 온갖 수모를 당해서 결국 극한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마치 정의롭고 정말로 자신은 깨끗한 것처럼 했던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가장 꽃은 조국 장관의 임명이었습니다. 조국 장관이 정무 속에 있을 때는 몰랐던 부분들이 장관에 임명되니까 정말 온 동네에서 썩은 곰팡이 피어나듯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우선자일 수가 없었고 그렇게 많은 온갖 비리 불법 행위자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정말로 절망하게 하고 꿈을 앗아가고 자기의 딸들과 자식들에게 그런 특혜를 위조 표창장까지 만들어서 한 사람을 국민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장관을 임명하는 그런 경문 개무시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안보는 또 어떻습니까? 또 남북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 남북 관계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1978년에 8.18 도끼 만행 사건이 났습니다. 예, 주도권 토론의 취지를 살려서 질문과 답변 아직 형태로 질문을 운영해 주시기 드리고서 제가 바랍니다. 드릴 겁니다. 이러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조국 사태에 대해서 지금 다시 또 조국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인정할 만큼 깨끗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람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분열되었고 갈등을 일으켰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더군다나 조국을 칭찬하는 더불어 민주당인가 하는 당에는 그런 조국과 관련돼서 기소된 사람까지 공천을 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좀 실망스러운 게 우리 안홍열 후보님은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학교의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근데 이게 공적인 방송 자리에서 대통령을 국민 개무시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좀 적절치 않았던 거 아니냐 표현상 아까 말씀하신 삶은 소대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북에서 그랬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좀 이제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안홍열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힘들었습니다. 저는 뭐 개헌에 대해서도 제 소신을 밝혔고
또 그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당에서 이 부적절함에 대한 지적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문자 뭐 몇천 개씩 받았습니다. 뭐 협박이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러나 정치인이 자기 소신이 있어야죠. 그래서 자기 소신대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도 저 여전히 같은 입장이고요. 또 그 미래통합당이 만든 꼼수 정당 미래한국당 그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러한 비슷한 정당 형태를 만들겠다고 할 때도 그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당론 대선 공약대로 금산분리 원칙 그래서 인터넷은행법에 대한 개정하는 것도 반대했습니다. 이번에 또 개정하려고 그러길래요. 오히려 제가 본회의장에서 앞장서서 반대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 표결을 더 끌어내가지고 무산시킨 적도 있습니다. 소신의 정치, 할 일은 해야죠. 그리고 할 말도 해야죠.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친박, 친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질의와 토론 시간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안홍열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 구민 여러분, 저는 저희 당으로서는 참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 지역인 줄 모르고 왔는데 이 어려운 지역에서 4번의 실패와 도전을 겪으면서도 저의 강인한 의지와 줄기찬 도전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저의 삶 자체가 늘 강한 성취욕으로 무장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왔던 일관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전임자들은 한 번 출마하고 나가 떨어지거나 정말로 다시는 이 땅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강북민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끈질기게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받고자 하겠습니까? 저는 기독교 신자로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정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말씀을 믿으면서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인민한 일을 내게 보이라는 말씀을 믿으면서 강한 신임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는 선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3년이 지나오는 꼴을 보면서 이대로 놔둬서는 대한민국이 정말 남미와 베네수엘라 같은 멸망의 길로 갈 것이 뻔하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정말 안 가본 곳 없고 아마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만큼 지역에서 많은 지역을 다녀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은 사람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 지역에서 끈질기게 여러분과 동고동락해오고 많은 준비를 해온 저 안홍열에게 위기의 대한민국과 강북구를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저 기호 1번 2호번 안홍열에게 이번만은 반드시 기회를 꼭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박용진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 앞에 다시 서서 재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우리 안홍열 후보님처럼 훌륭한 상대 후보와 다시 한번 지역 발전과 대한민국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돌아보면 고군분투라고 하는 단어가 딱 어울릴 정도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외로웠던 적도 있었고 또 너만 잘났느냐라고 하는 비아냥을 들었던 적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고 세금이 쓰였으면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법은 이건희든 박용진이든 아니면 동네에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든 다 똑같이 지켜야 되는 거지 이건희에게 피해가고 국회의원들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실명법 제대로 지키도록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유치원 3법 더 개정해서 강력하게 우리 국민들의 상식이 이렇게 부여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한쪽은 보수, 한쪽은 진보, 한쪽은 태극기, 한쪽은 촛불 이렇게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사납게 정치를 하니까
지지자들이 사나워집니다. 사나워진 지지자들이 다시 정치인들을 더 사납고 괴팍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을 통합시키고 대한민국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태극기를 든 분들의 애국심과 그들이 생각하는 상식도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마음을 늘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재선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쳐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는 4월 15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 표를 행사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꼭 주권 행사에 참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토론회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유튜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강북구 을 선거구의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